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화면 속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김철수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매수 버튼 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다. 전액 매수. 9억이 한 종목으로 들어갔다. 반지하 원룸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새벽 3시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 보험금 3억,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퇴직금 2억. 그의 전 재산이었다. 컴퓨터 화면은 차갑게 빛났다. 코로나 이후 반등장이라고 했다. 테마주가 뜬다고 했다. 유튜브의 주식 전문가들은 모두 확신에 차 있었다. 이번엔 다릅니다.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그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48살.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중소기업 관리직이었던 그는 구조조정으로 밀려났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던가. 거짓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48살은 이미 끝난 나이였다. 주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니, 집착이었다. 첫 주가 지났다. 계좌는 9억에서 8억 5천으로 줄어들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조정은 당연하다고 유튜브에서 그랬다. 2주가 지났다. 7억 8천. 3주째 7억. 한 달째 6억.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팔면 3억을 날리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2개월째 4억. 3개월째 7천만 원. 미친 듯이 커뮤니티를 뒤졌다. 물타기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을 긁었다. 2천만 원을 더 넣었다. 다음 날 5천만 원이 되었다. 사채를 알아봤다. 이자는 한 달에 10%.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3천만 원을 빌렸다. 계좌에 넣었다. 그날 그 종목은 상한가를 쳤다. 그래, 내가 맞았어. 환희는 하루였다. 다음 날부터 연속 하한가.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예정. 계좌는 800만 원이 되었다. 밤새 술을 마셨다. 아내 사진 앞에서 울었다.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바보였어.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다. 한 달 전에 팔았다. 명품 시계였지만 중고로 팔아 겨우 200만 원을 받았다. 마지막 날이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며 남은 800만 원의 사채로 빌린 돈까지 합쳐 전액을 넣었다. 하루 만에 계좌는 0원이 되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사채업자였다. 형님, 언제 갚으실 건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협박이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짐을 쌌다. 전 재산은 캐리어 하나였다. 아내의 사진, 옷 몇 벌, 노트북. 그게 전부였다. 반지하 원룸을 구했다.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친구에게 빌렸다. 철수야, 이게 마지막이야. 더는 못 빌려줘. 친구의 눈빛에는 연민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방은 좁았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화장실 환풍기는 고장나 있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었다. 첫날 밤,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만이 반지하를 채웠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김철수는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다. 50살? 2년이 흘렀지만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다.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학을 나와 회사 관리직까지 했던 사람이 새벽에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첫 출근 날 현장 소장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지옥이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박스를 날랐다. 10kg짜리 박스를 하루에 수백 개. 허리는 비명을 질렀다. 무릎은 삐걱거렸다. 동료들은 대부분 20대였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김철수는 따라가기 버거웠다. 아저씨, 좀 더 빨리 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려요. 반장이 소리쳤다. 하루 9만 원. 한 달이면 270만 원. 거기서 반지하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핸드폰 요금 3만 원을 빼면 227만 원. 사채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남는 건 177만 원. 점심은 컵라면이었다. 편의점에서 990원짜리를 사서 현장 휴게실에서 먹었다. 동료들은 도시락을 싸왔다. 어떤 애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김철수는 그들을 부러워했다. 저녁은 집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쌀은 10kg에 10,000원짜리 가장 싼 걸로. 반찬은 계란이나 김치. 가끔 마트에서 할인하는 고등어를 사다가 구워 먹었다. 주말에는 쉬었다. 아니, 쉴 수밖에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TV도 없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었다. 어느 날 허리에 이상이 왔다. 박스를 들다가 억소리가 나왔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20대 청년이 물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병원에 갔다. 허리 디스크였다.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의사가 말했다. 김철수는 웃었다. 들지 않으면 굶어야 했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파스를 온몸에 붙였다. 하지만 3개월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박스를 들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 응급실. 당분간 일 못하십니다. 의사의 선고였다. 김철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상영직이 아니었기에 받을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봤다. 재산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반지하도 재산이었다. 통장 잔고는 8만 원이었다. 사채 이자는 밀렸다. 전화기는 하루에 수십 통씩 울렸다. 모두 채권자들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쌓였다. 형님, 연락 주세요. 변제 계획 좀 세워주세요. 이러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을 봤다. 이대로 죽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어느 날 그는 창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김철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질문은 공중에 떠돌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53살의 어느 봄날, 김철수는 택배 상하차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허리가 나아지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날은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와 짐을 정리하는 날이었다.
사물함에서 작업복과 장갑을 꺼냈다. 반장에게 인사를 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반장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도 그의 퇴장을 신경 쓰지 않았다. 현장을 나서는데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구석에 쌓여있는 스티로폼 박스들, 깨진 나무 팔레트들, 버려진 비닐과 끈들, 쓰레기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밟고 지나갔다. 하지만 김철수는 걸음을 멈췄다. 가까이 다가가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깨끗해서 버리기엔 아까웠다.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청소 담당 아저씨였다. 아,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김철수가 물었다. 아,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그날 김철수는 스티로폼 박스 5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하 방에 놓고 바라봤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검색했다. 스티로폼 박스 재활용 영상들이 나왔다. 화분으로 만드는 법, 수납함으로 쓰는 법,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법. 김철수는 밤새 영상을 봤다.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해볼 만해 보였다. 다음 날 다이소에 가서 페인트와 붓, 칼을 샀다. 비용은 5,000원 정도였다. 5,000원. 첫 작품은 형편없었다. 스티로폼을 자르다가 울퉁불퉁해졌다. 페인트를 칠했지만 얼룩덜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나아졌다. 일주일 후 그는 화분 5개를 완성했다. 그리 예쁘지는 않았지만 쓸만했다. 이걸 팔 수 있을까? 동네 재래시장에 갔다. 좌판을 깔고 앉았다. 화분 5개를 3,000원에 내놓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아팠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였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3,000원입니다. 김철수가 대답했다. 오, 예쁘네. 하나 살게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건넸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가고 나서 그는 손에 쥔 3,000원을 바라봤다. 1,000원짜리 3장. 낡고 구겨진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그날 저녁 그는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삼각김밥을 하나 샀다. 반지하 방에서 혼자 먹었다. 나도 모르게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팔렸어. 내가 만든 게 팔렸어. 처음으로 팔린 물건 때문에 기뻐서 웃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택배 상하 차장을 다시 찾아갔다.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였다. 스티로폼 박스, 나무 팔레트, 버려진 끈과 비닐.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봤다.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개의치 않았다. 쓰레기가 그에게는 보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만들었다. 화분, 작은 선반, 소품함.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뿌듯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태어났다. 일주일 후 재래시장에 다시 나갔다. 이번엔 10개를 가져갔다. 2개가 팔렸다. 6,000원. 다음 주엔 3개. 9,000원. 그 다음 주엔 5개. 15,000원. 돈이 되기 시작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희망이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저씨,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버린 걸로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다니.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버린 걸로 다시 만든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버려진 것에 새 생명을 주는 일, 쓰레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일. 그날 밤, 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뭔가 찾은 것 같아. 아직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길인 것 같아.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그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55살, 김철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유튜브 앱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한 달 수입은 20만 원 정도. 사채 이자도 못 갚는 돈이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아저씨, 이거 진짜 신기해요. 유튜브에 올리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김철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유튜브요? 네, 요즘 다들 유튜브 하잖아요. 아저씨 이런 거 만드는 과정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김철수는 유튜브를 검색했다. DIY 채널, 업사이클링, 재활용 아이디어. 수많은 채널들이 나왔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인 채널들도 있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법을 배웠다. 편집 앱을 다운받았다. 키네마스터. 사용법을 익히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다. 첫 영상을 찍었다. 스티로폼 박스로 화분 만드는 과정.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목소리도 떨렸다. 편집은 엉망이었고 자막도 틀렸다. 하지만 올렸다. 채널명은 할배의 업사이클링. 50대 할배가 쓰레기로 보물 만들기라는 소개 문구를 달았다. 조회수는 3개였다. 자기가 본 것 포함해서. 댓글은 없었다. 좋아요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영상 하나씩을 올렸다. 나무 팔레트로 선반 만들기, 폐타이어로 화단 만들기, 깨진 도자기로 모자이크 만들기. 한 달이 지났다. 구독자는 150명, 2달째 500명, 3달째 1만 명. 어느 날 댓글이 달렸다. 진짜 감동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신데 무기력하게 지내세요.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김철수는 그 댓글을 10번도 넘게 읽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더 열심히 찍었다. 새벽에 일어나 쓰레기를 주웠다. 낮에는 만들었다. 밤에는 영상을 편집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행복했다. 6개월째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다.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다. 아저씨 인생이 제 인생 같아요. 저도 50살인데 용기 얻어갑니다. 버려진 것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달 30만 원, 두 번째 달 80만 원, 세 번째 달 150만 원. 1년이 지났다. 구독자는 100만 명이 되었다. 김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진짜야? 그 화면 속 구독자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광고 수익은 한 달에 300만 원. 처음으로 사채 이자를 갚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업에서 메일이 왔다. 강연 요청권입니다. 제목을 보고 스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열어보니 진짜였다. 대기업 연수원에서 실패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강연료는 300만 원. 김철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내가 강연을? 평생 남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 회사 다닐 때도 발표만 하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수락했다. 강연 당일 그는 떨렸다. 연수원 강당에는 50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3, 40대 관리직들이었다. 정장을 입은 그들 앞에 김철수는 작업복 차림으로 섰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든 원고가 흔들렸다. 저는 48살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이야기했다. 9억을 날린 이야기, 반지하에서 울었던 이야기, 쓰레기를 주웠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1시간이 흘렀다. 강연이 끝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사람이 박수를 쳤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왔다. 저도 요즘 힘듭니다. 회사에서 밀려날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김철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통장을 확인했다.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번 돈 중 가장 큰 액수였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공방을 열어야겠어. 57살 김철수는 낡은 건물 1층 앞에 서 있었다.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다. 20평도 안 되는 크기. 하지만 그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강연료와 유튜브 수익을 모아 6개월치 보증금을 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간판을 달았다. 다시 피는 나무. 처음 일주일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혼자 작업하면서 버려진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폐철판으로 선반을 만들고 깨진 타일로 테이블 상판을 장식했다. 유튜브에 공방 오픈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드디어 공방을 열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만들어 보세요. 이틀 후 첫 손님이 왔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저 영상 보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나왔어요. 할 게 없어서. 김철수는 그를 반겼다. 어서 오세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날 그들은 함께 나무 의자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완성했다. 남성은 의자를 쓰다듬으며도 계속 울었다. 제가 뭔가를 만들었네요. 처음입니다. 일주일 후 그 남성이 친구를 데려왔다. 이 사람도 저처럼 힘든 상황이에요. 김철수는 환영했다. 얼마든지 오세요. 1명, 2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50대 실직자, 60대 은퇴자, 40대 경력 단절 여성. 모두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었다. 쓰레기에서 가구를, 폐자재에서 예술품을. 웃고 떠들며 작업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공방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김철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냥 오세요. 재료비만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영은 빠듯했다. 월세와 재료비, 공구 수리비, 유튜브 수익으로 간신히 버텼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물었다. 선생님, 여기서 만든 가구 팔 수는 없나요? 제가 만든 선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김철수는 생각했다. 팔아도 될까?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정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로. 한 달 후 다시 피는 나무 쇼핑몰이 오픈했다. 공방에서 만든 가구들을 올렸다. 책상, 선반, 의자, 화분. 각각의 가구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이 책상은 버려진 문짝으로 만들었습니다. 50대 아저씨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다. 나무 책상 하나, 15만 원. 김철수와 공방 사람들은 환호했다. 팔렸어요. 그들은 정성껏 포장해서 보냈다. 한 달에 10개, 20개 주문이 늘었다. 수익이 생겼다. 김철수는 그 돈을 공방 사람들과 나눴다. 여러분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나눠야죠. 59살이 되던 해 공방을 확장했다. 50평짜리 공간으로 이사했다. 직원을 뽑았다. 공방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식 직원이 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행복해했다. 저 이렇게 월급 받는 게 10년 만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60살, 이메일 한 통이 왔다. 독일에서였다. 쾰른 가구 박람회에 초대합니다. 김철수는 영어를 못했다. 번역기를 돌렸다. 초대장이었다. 독일이라고? 직원들과 회의했다. 가야 할까요? 가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2달 후, 김철수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다. 독일 쾰른. 박람회장은 거대했다. 세계 각국의 가구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다. 그가 준비한 작품은 책상 하나였다. 버려진 컨테이너, 철판과 폐목재로 만든 책상. 투박했지만 묵직한 감동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다가왔다. 책상을 만지고 아래를 들여다봤다. 독일어로 대화했다. 통역사가 귀에 속삭였다. 재료가 뭐냐고 묻습니다. 버려진 컨테이너와 폐목재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상식 날, 김철수는 정장을 입었다. 생애 처음 입어보는 턱시도였다. 어색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대상 수상자는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다. 철수킴, 프롬 사우스 코리어. 김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옆에 통역사가 팔을 잡아 끌었다. 일어나세요. 당신이에요. 무대에 올랐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트로피를 받았다. 무거웠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는 트로피를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12년 전 계좌가 영원이 되었을 때가 생각났다. 반지하 방에서 울었던 그날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챕터 6 귀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독일에서 돌아온 김철수는 달라져 있었다. 트로피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철수 대표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어색했지만 당당했다. 저는 그저 버려진 것에 새 생명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60살에 이룬 기적, 쓰레기가 예술이 되기까지 말년의 영웅.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대표님 축하합니다. 그들은 환호했다. 김철수는 그들을 하나씩 껴안았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백화점, 갤러리, 기업, 방송국 모두 협업을 제안했다. 김철수는 당황했다. 이렇게 많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죠? 직원 회의를 했다. 우리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 직원이 말했다.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는 고민했다. 확장은 곧 변화를 의미했다. 지금의 따뜻한 분위기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결정했다. 확장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철학은 지키면서요. 61살 두 번째 공방을 열었다. 부산에
세 번째는 대구에, 네 번째는 광주에, 전국에 지점이 생겨났다. 채용 공고를 냈다. 단 조건이 있었다. 50대 이상,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 지원자가 쏟아졌다. 수백 명이 넘었다. 이력서를 보며 김철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사연들이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갈 곳이 없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그는 물어보았다.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한 60대 남성이 대답했다. 저도 다시 피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려진 나무처럼 저도 버려졌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대표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봤습니다. 김철수는 그를 채용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 20명을 더 뽑았다. 교육이 시작되면서 목재 다루는 법, 용접하는 법, 디자인하는 법. 처음엔 서툴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62살, 공방은 전국 8개로 늘었다. 직원은 120명, 그중 100명이 50대 이상이었다. 매출도 늘었다. 연 100억? 하지만 김철수는 욕심내지 않았다. 우리는 돈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익의 30%는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나머지는 재투자했다. 더 좋은 공구, 더 나은 작업 환경,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제안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습니다. 대표님과 직원분들의 이야기를요.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공방의 일상을 담았다. 새벽에 폐자재를 주워오는 모습, 직원들이 웃으며 작업하는 모습, 완성된 가구를 포장하며 뿌듯해하는 모습. 인터뷰도 했다. 대표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계좌가 0원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때가 시작이기도 했죠.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매일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방에 올 때, 직원들 얼굴을 볼 때, 완성된 가구를 볼 때, 매 순간이 기적 같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시청률 15%. 엄청난 반응이었다. SNS는 뜨거워졌다. 울면서 봤습니다. 50살에 실직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공방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었다. 주문이 폭주했다. 견학 신청도 쇄도했다. 김철수는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우리 열심히 하면 되죠. 이렇게 좋은 일인데요. 63살 공방은 12개로 늘었다. 직원은 180명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김철수는 공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 반지하 원룸. 그가 12년 전 살았던 그곳. 문을 열었다. 이제는 공방의 전시장으로 쓰고 있었다. 벽에는 그가 만든 첫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스티로폼 화분, 나무 선반, 조잡한 의자. 한 구석에는 작은 재단이 있었다. 아내의 사진. 그는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좀 늦었지? 목소리가 떨렸다. 48살에 우리 돈 다 날렸잖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말이야, 나 지금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매일 웃으면서 살아.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다. 너도 자랑스러워할까?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포기하지 않았소. 버려진 나무처럼 나도 다시 피어났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김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64살 김철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시 피는 학교. 공방 2층을 교육장으로 꾸몄고 공방 사용료와 수업료는 무료였다. 50대 이상이면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었다. 목공, 용접, 디자인, 심지어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왜 공짜로 하시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다.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이제 나눠야 할 때입니다. 첫 수업날 50명이 왔다. 강의실은 꽉 찼다. 나이는 5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철수가 말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는 학력도 없고 손재주도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웃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코스가 시작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처음엔 톱질도 서툴렀다. 망치질에 손가락을 찍기도 했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배우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손으로 만드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3개월 후 수료식이 있었다. 50명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들고 나왔다. 의자, 책상, 선반.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나무 의자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걸 손주에게 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할아버지도 아직 배우고 만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다. 김철수도 울고 있었다. 수료생 중 10명이 공방 직원이 되었다. 나머지는 각자의 길을 갔다.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 동네에서 작은 공방을 연 사람,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 다시 피는 학교는 소문이 났다. 지원자가 쏟아졌다. 2기, 3기, 4기. 1년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 65살 김철수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교도소에서였다. 수감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는 놀랐다. 교도소라니.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도소는 차가웠다. 철문, 감시 카메라, 교도관. 하지만 작업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다. 50명의 수감자들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다양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그를 바라봤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9억을 날린 이야기, 반지하에서 울었던 이야기, 쓰레기를 주웠던 이야기. 수감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김철수는 교도소를 방문했다. 목공 기술을 정성껏 가르쳤고 수감자들은 열심히 배웠다. 선생님, 출소하면 저도 이 일 할 수 있을까요? 한 30대 수감자가 물었다. 김철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우리 공방으로 오세요. 6개월 후 그 수감자가 출소했고 김철수는 약속대로 그를 채용했다.
다른 직원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한 사람 더 구하는 거죠. 전과자, 실직자, 노인, 장애인. 공방에는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동등했고 모두가 존중받았다. 66살, 김철수는 책을 냈다. 다시 피는 나무. 자서전이었다. 출판사는 처음엔 주저했다. 자서전은 유명인이나 내는 건데. 하지만 원고를 읽고 마음을 바꿨다. 이건 꼭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책이 출간되었다. 초판 5,000부는 일주일 만에 매진되어 재판, 3판, 10판. 6개월 만에 50만 부가 팔렸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1위가 되자 김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다니. 독자 후기가 쏟아졌다. 60살의 백수가 된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선물했더니 한 달 만에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울면서 읽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요. 사인회가 열렸는데 서점 앞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고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그들은 책을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철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사인했다. 그리고 악수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었고 김철수도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날 밤 김철수는 공방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바람이 불어와 시원함을 느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어. 그는 결심했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다음 날 그는 직원들을 모았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67살 다시 피는 재단이 설립되었다. 김철수는 자신의 재산 중 30억을 출연했다. 책의 인쇄와 강연료 그리고 공방 수익의 일부를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50대 이상 실직자, 경력 단절 여성, 전과자, 노인.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무료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멘토링, 심리 상담, 전방위적 지원이었다. 첫 해 500명이 지원했다. 심사를 거쳐서 100명을 선발하여 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공, 용접, 디자인, 마케팅, 회계, 창업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쳤다. 강사는 공방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었다. 교육생들은 진지했으며 지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눈빛에 서려 있었다. 한 55세 여성은 20년 경력 단절 후 이혼했고 자녀는 이미 결혼하여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 온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도 뭘 할 수 있을까요? 물었다. 김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재단의 창업 지원금 2천만 원으로 엄마의 나무라는 이름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원목 장난감을 만들어서 첫 달 매출은 3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60대 할아버지는 동네 수리 공방을 열었다. 50대 아저씨는 업사이클링 가구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40대 아주머니는 목공 체험 카페를 열었다. 재단 일기 수료생 100명 중
82명이 창업하거나 취업했다. 82%. 놀라운 성공률이었다. 언론이 주목했고 기적의 재단,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김철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능력이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재단 2기를 모집했다. 지원자가 2,000명이 넘었고 선발 인원도 200명으로 늘렸으며 교육장도 확장했다. 68살 김철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5시에 일어나 30분간 조깅을 하고 6시에 공방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와서 폐자재를 정리하고 공구를 점검했다. 이 일은 아직도 손수했다. 대표님, 이건 저희가 할게요. 직원들이 말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이게 내 일의 시작이었어. 잊으면 안 돼.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이 공방을 찾아왔다. 존경합니다. 회장이 말했다. 우리 회사와 협업하면 어떻겠습니까? 퇴직 예정 직원들을 교육해 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는 고민했다. 대기업과의 협업은 재단을 키울 기회였다. 하지만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었다. 직원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갈려 확정되지 않았다. 기회입니다. 너무 커지면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김철수는 결정했다. 합시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회장은 동의했고 계약은 체결되었다. 3개월 후 대기업 퇴직 예정자 50명이 재단 교육을 받았다. 대부분 50대 중반이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저희는 회사밖에 몰라요. 한 교육생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김철수는 그들을 이해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6개월 교육 후 50명 중 45명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카페, 공방, 컨설팅, 교육 등등 각자의 길을 찾았다. 대기업 회장이 다시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 삶을 찾았어요. 그리고 10억을 기부했다. 재단 발전을 위해 써주세요. 김철수는 정중히 받았다. 잘 쓰겠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의 교육센터를 열었다. 서울에만 있으면 지방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주요 도시에 센터가 생겼다. 재단 3기, 4기, 5기. 매년 수백 명이 교육을 받았다. 누적 인원 2,000명. 그중 1,600명이 새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한 교육생이 물었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성공하셨잖아요. 김철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제가 반지하에서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론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 줬다면 조금 덜 외로웠을 겁니다. 그는 교육생들을 둘러봤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교육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김철수는 일기를 썼다. 매일 쓰는 습관이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는 웃었다. 69살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한 언론사에서 기사가 났다. 다시 피는 재단, 회계 부정 의혹, 익명의 제보였다. 재단 운영비가 과다하게 쓰였다는 내용이었다. 김철수는 기사를 보고 당황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급히 회계 장부를 확인했다. 문제가 없었다. 모든 지출은 투명했다. 증빙 서류도 완벽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를 받겠습니다. 공식 회계 감사를요. 외부 회계법인을 불렀다. 3개월간 전수 조사를 받았다. 모든 장부, 모든 영수증, 모든 거래 내역. 그 기간 동안 재단은 힘들었다. 기부금이 끊겼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업들이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유지했지만 예산이 빠듯했고 직원 월급도 밀렸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들이 말했다. 교육생들도 알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드립니다. 십시일반 1억이 모였다. 김철수는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개월 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 없음. 모든 회계가 투명하고 정확했다. 오히려 운영비는 업계 평균보다 낮았고 이에 언론이 다시 조명했다. 깨끗한 재단, 김철수의 투명 경영.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고 김철수는 지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누가 익명 제보를 한 걸까? 어느 날 진실이 밝혀졌다. 제보자는 재단 초기 직원 중 한 명이었다.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근무 태만과 횡령 시도로 해고되었던 전 직원이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김철수는 그를 용서했다. 고소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직원들은 반대했다. 대표님,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지만 김철수는 단호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결정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김철수, 성자인가 바보인가? 여론이 갈렸다. 하지만 김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신념대로 살 뿐입니다. 위기는 또 있었다. 공방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이 전소되었다. 피해액 5억. 보험금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었지만 부족했다. 재건축 비용, 장비 구입, 당분간의 운영비. 대표님,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사가 말했다. 김철수는 고민했다. 재단 기금을 쓸 수는 없었다. 그건 교육생들을 위한 돈이었다. 결국 개인 재산을 털었다. 남은 돈 5억을 모두 넣었다. 그의 통장 잔고는 1천만 원이 되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죠. 공방은 3개월 만에 재건되었다.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도왔다. 교육생들도 와서 함께 일했다. 지역 주민들도 손을 보탰다. 재오픈 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김철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만든 게 공방만이 아니구나. 공동체를 만들었구나. 70살이 되었다. 칠순.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대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케이크가 나왔다. 촛불 70개. 김철수는 촛불을 보며 웃었다. 이 많은 나이를 다 살았네. 대표님, 소원 빌으세요. 그는 눈을 감았다. 무슨 소원을 빌까? 건강? 부? 명예? 아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 반지하 방 앞을 지나갔다. 20년 전
그가 바닥을 쳤던 곳. 차를 세우고 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괜찮을 거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웃을 날이 온다고.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75살, 김철수는 여전히 일했다. 매일 아침 6시 공방에 출근했다. 대표님, 이제 좀 쉬세요. 직원들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일하는 게 쉬는 거야. 재단은 10년째였다. 누적 교육생 5,000명. 그중 4,000명이 새 삶을 시작했고 80%라는 놀라운 성공률이었다. 공방은 전국 20개, 직원 300명, 연매출 500억. 하지만 김철수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다. 20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며 차는 10년 된 중고차, 옷은 작업복이 대부분이었다. 대표님, 이렇게 버신 돈으로 좀 편하게 사세요. 한 직원이 말했다. 김철수는 웃었다. 이게 편한 거야. 큰 집에 혼자 살면 외롭잖아. 어느 날 대통령이 찾아왔다. 청와대가 아닌 공방으로. 존경합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은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국민훈장 몰 한 장을 달아주었다. 김철수는 겸손하게 받으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혼자 훈장을 바라봤다. 무겁고 차가웠지만 의미가 있었다. 여보, 봐. 나 훈장 받았어. 아내 사진에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까?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다. 78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다. 대표님, 이제 정말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싶어요. 80살 생일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공방 운동장에 교육생, 직원, 가족, 후원자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불편한 걸음으로 지팡이를 짚으면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줄도. 잠시 말을 멈췄다. 감정이 북받쳤다. 제가 48살에 모든 걸 잃었을 때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바닥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수 있어요. 버려진 나무도 다시 피어나듯이 여러분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울었다. 김철수도 눈물이 흘렀다. 82살, 김철수는 회고록을 마무리하며 다시 피는 나무 2부. 지난 20년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행복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나무에는 꽃이 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김철수는 일어나지 못했다. 심장이 약해져서 병원에 실려갔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직원들이 병실로 왔다. 교육생들도 왔다. 병실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다. 김철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고마웠어요. 모두. 한 직원이 물었다. 대표님, 마지막 말씀 있으세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계속하세요. 다시 피는 나무는 계속 피어나야 해요. 나 없어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김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82년의 삶이었다. 전반 48년은 평범했고 후반 34년은 기적이었다. 장례식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대통령, 장관, 기업인,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공방에서 일했던 사람, 재단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 그들은 말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셨어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김철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철수 1977에서 2059 버려진 나무를 다시 피게 한 사람. 48살에 끝났지만 50살에 다시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피는 재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전국 50개 센터, 연간 교육생 2만 명. 김철수가 심은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었다. 공방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작업복을 입고 망치를 든 모습. 평범하지만 당당한 자세. 동상 아래 명판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매년 그의 생일에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그가 처음 쓰레기를 주웠던 택배 상하 차장, 반지하 원룸, 첫 공방. 순례하듯 돌아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짐한다. 나도 다시 시작할 거야. 나도 버려진 게 아니야.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 김철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수만 명의 삶 속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다. 버려진 나무가 다시 피어나듯이